자, 8에서 11번 갑시다. 법지문 해설하겠습니다. 법지문의 개념을 읽을 땐 뭐가 필요하다? 주체와 객체의 구별, 조건과 효과의 구별, 그리고 취지의 파악. 이야기 되게 여러 번 했죠? 이거 문장 이제 더 안 써도 되죠? 내가 기억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조건과 효과의 짝이라는 건 바꿔 말하자면 조건이 달라지면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쪼개서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자, 기출예시 다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유튜브 올릴 거기 때문에. 자, 예약에서 예약상의 급부나 본계약상의 급부가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약의 유형에 따라 발생 문제 양상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급부가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주체죠. 채무 불이행 책임과 그 다음에 채무 내역이 바뀌게 되는 두 가지 법적 효과를 겪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타인, 또 다른 주체죠. 역시 책임과 채무 내역 관련해서 법적인 효과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책임과 채무의 효과를 어떻게 쪼개서 살펴보겠다? 채무자와 타인으로 쪼개서 이렇게 짝이 형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년 순행 법령의 요건과 효과에서의 불확정 개념. 나 같으면 이거 X 확인하는 문제 하나씩 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렇게 내지는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은 위약금의 일종이며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인 위약벌도 위약금에 속한다. 위약금의 성격이 둘 중 무엇인지 증명되지 못하면 상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증명이 된 경우와 증명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증명이 됐다면 손해배상 예정액인지 아니면 위약벌인지 확정해줘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단락. 채무자의 잘못으로 계약 내용이 실현되지 못하여 계약 위반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가 손해 액수를 증명해야 그 액수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약정되어 있었다면 채권자는 손해 액수를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예정액만큼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상황 나눠볼 수 있겠죠? 어떤 경우? 증명해야 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예정액이 있었던 경우. 그러면 이 케이스에는 증명했다면 증명한 만큼, 이 케이스는 정해져 있었던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죠.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 맞습니까?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자, 비슷하게 이 지문에서도 여러분 일단 이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원시적 불능과 끊어봐. 지문 자체는 되게 잘 썼는데 8번 문제 하나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무슨 불능이 있죠? 후발적 불능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이 끝문장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쳐봐. 하지만 천재지변과 같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위험 부담 문제가 생겨나 그 양상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 그럼 여러분, 채무자의 귀책 사유는 없어. 그럼 상황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거든. 채무자가 있다면 상대방은 누구죠? 채권자. 그럼 채권자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와 채권자의 귀책 사유도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문단, 4문단이 채권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맞습니까? 그리고 채무자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뭐가 되는 거죠? 채권자는 귀책 사유가 있고 채무자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쪼개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또 무슨 채무와 무슨 채무로 쪼개지고 있죠? 종류 채무와 특정물 채무.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하나씩 파악하면 아, 이런 얘기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됐죠? 혹시 11번에 2번 찍은 사람, 이거 틀린 사람 싹 다 2번 찍어서 틀렸던데. 지은 몇 번 했어? 2번 했죠. 여러분, 얘를 한번 구별해서 생각해 봅시다. 3문단 가보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급부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급부 위험을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생각해봐. 무슨 뜻이죠? 목적물과 관련된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인데. 목적물이 멸실됐어. 근데 채무자가 그걸 부담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다시 구해서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급부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죠? 어떻게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뜻이지? 목적물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단락에 대가 위험 개념 정의해보지?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이익 맞습니까? 자, 그럼 묻겠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짓는다면 그건 무슨 뜻이죠? 돈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쵸? 만약에 채권자가 준다면 돈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나? 그러니까 이게 급부 위험과 대가 위험의 개념 정의를 정확하게 읽고 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주체가 채권자냐 채무자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걸 이해했다면 11번에 2번 지울 수 있다고. 11번에 2번. 납득됨? 잘 안 돼? 아무튼 아까 케이스 쪼개줬죠? 신경 써서 다시 읽어보고 11번 다시 도전해 봅시다. 시간 8분 주겠습니다. 진짜.
1분 전. 자, 그만 앞에 봅시다. 여러분, 완벽 주간지 좀 풀어봤습니까? 오랜만에 쌤 지문에서 읽어보니까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 자, 1문 나갑시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채무자, 매수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여기 밑줄. 그리고 이렇게 적어 봅시다. A in B, 문맥적 의미. 이거 이감에서 되게 좋아하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렇죠? 이렇게 주는 순간 그 다음부터 B는 B란 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A로 바꿔서 나오죠. 그래서 어느샌가 보면 뒷부분에 매도인, 매수인 얘기가 안 나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저 채무자, 채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자재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채권자와 채무자, 매도인과 매수인. 이 단어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야 되겠어.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 계약의 경우 매도인은 채무자, 앞으로 매도인은 채무자로 바꿔서 얘기할 거다 이런 얘기고, 매수인은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매수인은 채권자로 용어가 바뀌어서 등장하겠죠. 다만 매매 계약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 관계 의무를 지는 쌍무 계약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이 물건을 인도해야 할 매도인의 급부 의무는 이때 매도인, 바꿔 말하자면 채무자. 급부 의무는 대금을 지급해야 할 매수인, 바꿔 말하자면 채권자. 그렇죠. 의무와 대가 관계에 있게 된다. 그럼 여러분, 말 그대로 매매 계약이라는 건 개념 정의가 쌍무 계약 아니야? 쌍방이 의무를 지는 계약인 거죠. 그럼 바꿔 말하자면 한 명이 만약에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러면 나머지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10번의 정답 1번. 사실은 1문단의 개념 정의에서 바로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 갑시다. 2문단 가보면 매매 계약을 통해 발생한 목적물 인도의 채무가 이행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계약의 불능이라고 한다. 계약의 불능에는 계약의 성립 이전부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과 계약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후발적 불능이 있다. 원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 그러니까 대가 위험, 급부 위험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다고. 다음에 후발적 불능인 법률 행위는 물건을 인도해야 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력의 귀책사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끊어주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뭐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경우로 뭐가 나오고 있는 거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그 중에서도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또 쪼개지고 있죠. 아무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등의 귀책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무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죠. 얘가 잘못한 거니까.
내 문제는 뭐냐면 천재지변.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재지변과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했다면 위험보다 문제가 생겨 그 양상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게 된다. 산문나 가보면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목적물이 멸실될 경우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불이익을 급부위험이라고 한다. 급부위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밑줄, 그리고 한 줄 밑에 채권자가 밑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알려주고 있다고, 급부위험을 채무자가 떠안을 때랑 채권자가 떠안을 때는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 그쵸? 여기서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서술해줬으니까 어디에선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없어? 대가위험에서는 필자가 써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알아서 생각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돼야지 11번에 2번이 잘 지워진다고. 아무튼 채무자는 급부위험을 만약에 부담한다면 목적물과 관련된 이 손실인데 채무자는 물건을 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불이익이라면 다시 구해서 줘야 되는 거지. 채권자는 물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지.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물건을 못 받는 불이익이 되겠죠. 됐죠? 자, 기억합시다. 종류채무. 종류채무에서는 종류물이 멸실되면 채무자가 그와 동일한 물건을 조달할 의무를 짐으로써 급부위험을 부담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자가 목적물이 사라졌지만 다시 구해서 줘야 되는 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미술품과 같이 특정 목적물의 인도를 내용을 하는 특정물 채무에서는 이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예컨대 예를 들어서 내가 바탕물고사를 팔기 위해서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어. 근데 천재지변으로 그게 목적물이 멸실이 된 거죠. 그래서 연락합니다. 7월달 덮프 시험지 주면 안 될까요? 되겠어? 안 된다고. 특정물 채무기 때문에. 알겠죠? 올해 덮프 시험지 퀄리티 되게 괜찮은데 왜 7월달은 좀... 선생님이 5월달은 보고서 감탄하고 그랬거든. 아무튼 간에 뭐 부침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특정물 채무에서는 물건을 다시 구해서 주는 게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급부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그쵸? 이미 사라져버린 바탕물고사를 어디서 구하나. 그쵸? 그렇다고 다른 시험지를 줄 수도 없잖아. 딱 원하는 게 정해져 있었는데. 자, 한편 종류물의 경우에도 인도해야 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종류물 특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류 채무가 특정물 채무로 전환된다. 예컨대 복숭아 열상자를 사기로 했어. 근데 내가 원한 건 딱숭아가 아니라 물숭아야. 뭐 그런 거죠. 특히나 뭐 어디에서 생산된 물숭아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거의 뭐 특정물 채무 아니야.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쌤은 개인적으로 물숭아 팝니다. 자, 뭐 어쩌라고 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 다음 달러 갑시다. 뭐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뭐 어쩌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한편 특정물 채무에서는 목적물 인도의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이익인 대가위험의 부담 문제도 생긴다. 그럼 다시 특정물 채무에서는 대가위험의 부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자면 추론해 봅시다. 어디서는 없는 거죠? 종류 채무에서는 없는 거죠. 됐죠? 자, 특정물 채무에서는 채권자가 급부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채무자가 대가 위험을 부담하여 무슨 뜻이야? 대가 위험.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불이익인데 그걸 채무자가 부담한다면 돈을 못 받는다가 되겠죠. 됐나? 부담하여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즉,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반대급부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한 상태이더라도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이에 대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쵸? 쌍물계약이니까 물건을 받았어야 돈을 줄 수 있는 거지, 원래는. 자, 그래서 10번은 1번 이제 다시 확인될 수 있습니까? 그쵸? 결국에 어디서 사실은 정답이 결정될 수 있었다고? 이미 일문단의 개념정의에서. 그죠? 일문단의 개념정의에서. 자, 마지막 단락 가보면
이와 달리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방해하는 등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문제가 된 상황에서 끊어보고,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상황이 넘어오게 된 거죠. 근데 다시 대가 위험은 어디서 문제가 된다고? 둘 중에? 특정물 채무.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 위험이 넘어간다라는 게 둘 중에 이쪽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대가 위험이 누구한테로 넘어간다? 채권자한테로. 그러니까 얘 잘못이기 때문에 물건 못 받았지만 돈은 줘야 된다는 얘기죠. 맞죠? 금전 지급과 관련된 불이익을 어떻게 감수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자, 11번 갑시다. 질문 자체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자, 11번 가. 아, 이 나쁜 새끼죠 이거.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과실 책임의 문제만이 제기가 되겠죠. 다음에 나는 특정한 밑줄. 무슨 채무? 특정물 채무. 근데 다는 두 개 나눠봐야 돼. 아까 복숭아 얘기처럼, 그쵸? 복숭아 중에서도 물성화를 딱 원할 수도 있잖아. 이 컴퓨터가 예컨대 특정 회사 컴퓨터만 딱 원해. 딱 그 모델. 그런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여기로 넘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면 일반적인 종류 채무로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마 선제선 둘 다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선제선. 자, 1번 갑시다. 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나의 경우 을과 매수인 모두 목적물의 파손에 대해 귀책 사유가 없다면 끊어줘봐. 그러면 여러분 이쪽 케이스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쪽 케이스로 가겠다는 얘기야? 여기로 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정물 채무니까 여기에 입각해서 대답해주면 되겠지. 을은 급부 의무를 면하고 끊어봐. 여러분 여기서 을은 채무자죠. 무슨 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대가 위험이니까 어떤 손실을 떠안는 거죠?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실. 대신에 뭐 할 필요는 없어? 물건을 줄 필요는 없죠. 그건 채권자가 부담하는 거니까. 따라서 맞는 얘기잖아. 맞나?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은 돈 줄 필요는 없죠. 다만 무슨 위험을 부담하지? 물건을 못 받는 손실을 겪게 되는 거죠. 2번 맞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3문단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줄. 채무자가, 채권자가 보입니까? 그렇죠? 급부 위험과 관련해서 각 주체가 급부 위험을 부담할 때 그 양상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순간적으로 나눠서 살펴봤어야 돼. 똑같이 그 작업을 어디서 해줬어야 된다고? 대가 위험에 대해서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선제 3번. 나의 경우 매수인의 귀책 사유 없이 을이 고의로 목적물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매수인의 귀책 사유 없이 매수인 밑줄. 아, 또 이렇게 불편하게 주네. 매수인이니까 누구야? 채권자죠. 그쵸? 자, 그러면 을이 고의로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귀책 사유는 누구한테 있는 거지? 채권자는 없고 채무자한테 있는 거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채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그쵸,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복숭아 중에서도 물성화를 원했습니다. 아, 갑자기 복숭아 먹고 싶네. 매수인이 특정한 컴퓨터 10대를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이때는 종료물 특정이 된 거죠. 그래서 특정물 채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병과 매수인의 과실 책임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넘겨주기는 힘들어졌죠. 그쵸? 이 딱 맞는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잖아. 4번 탈락. 그 다음에 5번. 밑줄. 병의 책임으로 목적물이 파손되었어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제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다 아니야? 근데 여기서는 병의 책임으로 목적물이 파손됐다 그러면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죠. 그쵸? 자, 그래서 대가 위험 이걸 따질 게 아니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5번 정답.
얘하고 그다음에 주체에 따라서 위험 부담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굉장히 깔끔하게 물어본 지문이었는데 8번에 3번이 좀 망쳐놨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도 봅시다. 문제 8번. 계약의 불능에는 그 하위 범죄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두 가지 뭐가 있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맞죠? 그 다음에 2번. 매수인은 대금 지급, 매도인은 목적물 인도의 의무를 지게 되겠죠. 3번. 대가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가? 답할 수 있다니까? 부담할 필요가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급부 위험은 채권자,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지겠죠. 특정물 채무에서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5번. 채권자가 급부 위험을 부담할 경우에 끊어보고. 여러분, 채권자가 급부 위험 부담한다. 쭉 정리해놓은 케이스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자, 그럴 경우에 채무자의 반대 급부 청구권은 여전히 행사될 수 있는가? 얘는 대가 위험 부담하니까 행사될 수 없죠. 맞죠? 답할 수 있습니다. 5번 삭제. 자, 그리고 9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조 1번.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위험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한꺼번에 싹 다 이전되는 게 아니죠. 그럼 한 명만 이거 완전히 독박 쓰는 거 아니야.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되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나더라도 채무자가 귀책 사유가 없다면 목적물에 세를 조달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급부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그래서 2번 정답.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기억과 니은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알겠죠? 3번과 4번.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일어날 때 한해. 여기 몇 줄? 여기서는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 맞죠? 그래서 5번 탈락. 자, 그러면 8에서 11번 해결했습니다. 됐고 12에서 17번 갑시다. 이게 시험 문제가 유평 출제 이전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 그렇죠? 이 지문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죠? 독서 지문 3개 중에 단연코 과학기술 지문 아니야? 맞습니까? 그 다음이 법 지문이고 이문 철학 지문은 좀 할만했죠? 근데 오히려 유평에서 뭐가 제일 어려웠어? 아, 기억나 안 나? 에이어의 견해. 도대체 귤은 맛있는 것인가? 귤은 비싼 것인가? 그쵸? 피이다와 피이면 끔찍하지? 그래서 이 과목고사 4-2차부터 풀어보니까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유평 이전에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유평의 경향성이 좀 빨리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마다 좀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이 과목은 진짜 초스피드라니까? 바로 4-2차 시험부터 이 문제는 확 어려워졌습니다. 4-2차부터. 근데 덕프는 글쎄 뭐라 그럴까. 아무튼 이번에는 유평의 경향성을 잘 반영하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문학은 그 와중에 좀 뜯어고친 것 같긴 한데 조금 지나쳤죠. 특히 수필이. 근데 여러분 이번에 유평의 문학은 느낌이 좀 어땠어? 다시 돌이켜보면은 하나가 확 어렵다기보다는 계속 가시밭길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문학이 전체적인 난도를 높여주는 게 사실은 6월달의 경향성에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내가 출제자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무슨 의도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문 나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 봅시다. 개념 요소의 세분화에 따른 비교의 기준.
자, 여러분 지문 나에서 이 문단 갑시다. 대동법의 시행은 고대 중국의 임토 작공을 수용한, 괄호로 묶어봅시다. 고대 중국의 임토 작공을 수용한.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학자들의 견해를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되는데, 각각 후공과 민공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이름 뭐냐? 임토 작공. 이름도 좀 괴상하네. 임토 작공을 허용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까? 조선 초내 후공이든 민공이든 싹 다 임토 작공이었다. 조선 후기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겠지. 그래서 첫 번째 비교 규정은 바로 후공과 민공에 대한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대동법은 나의 일문화 개념장이 고려하면 특산물이나 공납자의 취지. 그러니까 특산물을 상납하는 게, 바치는 게 뭘로 바뀌는 거죠? 곡식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민공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겠다? 임토작공을 인정하지 않겠다. 맞죠? 맞습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려. 자, 그러면 여러분 대동법을 옹호한 사람은 민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대동법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은 민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와중에 정약용 선생은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를 견해를 보이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셋의 견해를 비교할 때 이 정도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고. 알겠죠? 이 정도 얘기가 나와줘야 돼. 자, 그러면 가나 복합지문 다시 읽어보고 몇 번을 다시 풀어볼까? 여러분 이 세트도 뭐가 제일 어려웠어? 16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6번 다시 해결해 보는데 시간 8분 주겠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2분 전. 일 분 전. 잠깐만 앞에 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뭔 그림인가 싶죠? 어? 뭐라고? 아 그게 아니고 선마스쿨 굿즈야. 부채 나갈 겁니다. 모양 골라봐. 4개 중에 1번 오케이. 2번 2번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손잡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너는 받지 마. 3번 없어? 4번 다 받지 마 그럼. 근데 개인적으로 바람이 잘 만들어질 건 2번 같은데? 그쵸? 기능에 충실해야지. 그리고 이게 글씨 적어놓기도 괜찮은 것 같아. 저기 한 100m 밖에서 봐도 러셀 김태진 딱 보이게. 야, 잘 들고 다녀. 갑자기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조태근 쌤 티셔츠 입어 안 입어? 아, 그쪽 아니야? 너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야? 알았어, 붙여줄게. 자, 본문 들어갑시다. 자, 가보면 공납전에는 각 지역의 특산물의 조정에 납부하는 제도로 본래 공은 고대 중국의 하나라 우왕의 통치서인 상서에서 유래했다. 이에 따르면 우왕은 천하를 지리적 구분이 구주로 구조화했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조세를 징수하는 수추의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조정에 진상하는 공물을 각 주의 토지를 받게 정한다는 뜻의 임토작공은 고대 중국의 이상국가에서 공이 특산물로 납부되었음을 명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단. 그런데 상서에 나타난 임토작공에는 논란이 되는 지점도 있다. 여기 밑줄 특산물이 8개 주에는 지정되었지만 천자가 거하는 기주에는 지정된 바가 없어서 공물제도의 시행 방식이 후대 학자들 사이에서 문제시되었다. 그래서 뭐 딱히 문제를 구현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역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팔주와 기주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맞죠? 자, 고대의 지리적 관념 하에서 천하는 천자국과 그 주변을 둘러싼 제후국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같은 구도에서 공에는 2개의 층위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제후국의 군주가 천자에게 진상하는 공인 후공인데 이는 상서에 나타난 대로 임토작공의 방식으로 수출되었다.
다른 하나는 천자국의 백성이 천자에게 그리고 제후국의 백성이 그들의 군주에게 바치는 공이 민공인데, 그러니까 민공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후공이 따로 있을 리가 없지. 천자가 거주하는 공간인데 다른 천자한테 바쳐? 좀 이상하잖아. 자, 상사에는 민공을 어떤 방식으로 수취했는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 둘의 수치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나머지 내용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육지는 이거 둘이 같았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고 여조겸은 그렇지 않다죠. 근데 다만 여기서 육지의 이 견해 근거 두 가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산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 육지는 밑줄, 육지는 산문단의 다섯 번째 줄 육지는, 그리고 한 줄 밑에 지적하는 한편 밑줄 서술어, 그리고 두 줄 밑에 주장했다 밑줄.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근거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게 각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결과니까. 다음에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여조겸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별다른 근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들러리. 맞죠? 아마 나지문에선 이 견해가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지문 나으러 갑시다. 인토작공의 원칙이 담긴 공납제는 고려에 이어 조선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공납제의 취지가 실효를 거두려면 나라에서 소용되는 특산물이 무엇이며 그 양이 얼마인지, 또한 그 물품이 어디에서 얼마나 생산되는지, 지역의 백성들에게 이를 어떤 방식으로 부과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했다. 바꿔 말하자면 중국 고대 이상 국가인 하나라에서는 그게 잘 됐다. 그러니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겠죠. 맞나? 그런데 조선은 어떻죠? 그게 잘 안 됐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육지가 생각한 이 효율성과 그 다음에 조선의 현실은 서로 반대되는 거네. 됐나? 그쵸? 각 지역에 어떤 물건이 어떻게 나는지 이게 파악이 돼야 공납제가 성립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조선에서는 그게 잘 안 됐다니까. 따라서 오히려 조선에서는 공납제를 유지하는 게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거지? 비효율성. 고대 중국의 이상국가인 하나라에서는 이게 효율성.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확인됐습니다. 뭐하고 뭐? 가와나의 연결지점. 연결지점. 자, 계속 갑시다. 가호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공납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산물이 부과되는 일이 흔했고, 그 결과 하급관리나 상인들이 특산물을 대신 납부하고 백성에게 폭리를 취하던 방답을 성행하였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쌤 고향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는 사과가 특산물입니다. 사과. 근데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더 이상 그 지역에서 사과가 나질 않아. 근데 조정에서는 우리 동네에 계속 사과를 특산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어떻게 맞춰야 돼? 딴 동네 가가지고 사가지고 맞춰야 돼. 이거 되게 코미디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을 하급관리가 도맡아서 대신하고, 야, 내가 대신 냈으니까 나한테 돈 내. 뜯어가는 거죠. 그게 방납제. 맞죠? 자, 이에 조선의 공납제는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동법으로 전환되었다. 대동법은 대동사목이라는 운영 규정을 두고 조세 전담 기구인 선해청을 두어 전답을 소유한 자에게 곡물 대신 토지 한 결당 쌀 16도로 납부하게 한 제도였다. 그래서 이거 국사시간에 다 배우죠? 제일 최초로 시행된 대동법이 언제야? 잘 몰라? 영의정 김육의 권위로 광해군 연간에 시행된 거 아니냐? 경기도에서 제일 처음 먼저. 요새 그런 것도 안 배워? 아무튼 이 문단 갑시다. 자, 대동법의 시행은 고대 중국의 인토 작공을 수용한 조선 학자들의 태도 변화도 맞물려 있었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인토 작공이 후공과 민공에서 모두 시행되었다는 해석이 주려던 것과 달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동법에 찬성하지 않았겠죠. 맞죠? 조선 후기에는 상이한 해석이 등장했다. 조익과 유형화는 고대 이상국가에서도 8주에서만 인토 작공이 시행되었을 뿐 끊어주고, 기주의 백성들은 조정의 곡식을 바쳤으며 제국의 백성 역시 자기 나라의 곡식을 바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조익과 유형화는
가지문에 의거하면 누구 견해 맞닿는 거죠? 요쪽에 맞습니까? 다음에 이런 주장은 농지 단위로 수출된 국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나라에서 소용되는 물품을 조달하는 방안에 힘을 싣게 했다. 다만 고대 국가에서 시행되던 토지 공유제인 정전제에 반대한 주의과 달리 유형화는 밑줄, 한 줄 밑에, 두 줄 밑에 보았다 밑줄. 근데 뭐라고 보았대? 대동법이 안착될 수 있는 조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 대동법에 찬성한 건 맞는데 내용은 조금 달라. 조익은 정전제가 없어도 대동법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유형화는 공전을 도입해야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달랑. 우리 야경이 형 굉장히 좀 특이한 견해입니다. 대동법을 옹호한 학자 중에는 정약용처럼 인토작공이 후공과 민공에서 모두 시행되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었다. 이게 되게 특이한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얘가 여기도 시행되었다면 여기서 민공은 국식으로 납부가 되면 안 되죠. 특산물로 가야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토작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동법을 옹호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따라서 이 지문에서는 누구의 견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키포인트가 될까? 정약용이 되겠죠. 독자 일반적인 추론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다만 정약용은 민공을 구종의 직업을 지닌 각 백성들에게 부과하던 직업세, 즉 직공으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역의 특색, 여기서는 직업의 특색.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직업이 농부야. 그러면 특산물이 뭐가 되는 거죠? 농산물. 그렇죠. 농산물. 그러니까 누구는 국식으로 바쳐도 돼? 쌀 농사 짓는 사람. 직업제니까. 맞죠? 직업세.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고대 국가에서는 농지를 받은 농민도 있었지만 농지를 받지 않은 백성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곧 특산물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약용이 보기에 조선 사회는 사회적 분업의 발달 정도가 미성숙했음에도 민공이 모든 백성에게 부과되어 공납제의 폐단이 일어났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죠? 직업의 차이가 뚜렷해야 돼. 맞죠? 직업의 차이가. 근데 조선의 현실이 그렇지가 않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나 원래 이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고려해서 대동법을 옹호하겠다라는 게 정약용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16번 갑시다. 자, 16번에 보기. 선해청에 미국 거두는 일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영구히 시행될 수 없다. 당초 나는 이것이 진실로 시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겼으나 본청이 백성을 위해 폐단을 없애고자 하였기에 우선 시험해 보도록 했던 것이다. 예로부터 나라를 소유한 자가 모두 토양에 맞게 공물을 거둔다고 했던 데에는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박납에서 물건값을 올려받는 폐단을 계약하고자 이런 곡식 거두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입장이야? 후공과 민공이 다 임토작공이란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납자의 폐단이 있어서 대동법을 한번 옹호해 봤다. 이런 얘기죠. 누구의 견해랑 굉장히 비슷하지? 정약용 맞습니까? 따라서 정답 5번. 5번. 그러니까 나 읽을 때 일상체 무슨 생각해 줘야 돼? 이걸 옹호한다면,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서는 대동법을 옹호하면 안 되는데 정약용의 견해 굉장히 특이하네? 이 생각 해줬어야 돼. 됐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후공과 민공 그리고 대동법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어떠했나 이렇게 기준 세워주는 게 필요하고. 됐습니까? 그래서 16번의 정답 5번 이해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각자 해결해 봅시다. 됐지? 자, 그러면 부채 디자인은 2번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부채하고 그 다음에 마이보틀 물병 있죠? 역시 쌤이는 크게 박아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조태근 쌤이랑 나랑 미유식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나는 뒤쪽에 그 뭐냐 대학 가니까 그 얼굴이 조금 부담스럽더라고. 아, 이거 까는 거 아닙니다. 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쁘다가 아니라 미의식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 아다르고 어다른 거니까 괜히 말을 잘못 전달하진 않도록.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나눠줄게. 잠깐만 쌤의 소시적 얘기를 해보면 내가 과외할 때는 나는 과외를 진짜 많이 했거든. 행정고시가 강의비가 엄청 비쌉니다. 인터넷 강의 한 단강좌 하나에 50만 원 이렇게 거의 패스값이죠. 그리고 책도 두꺼우니까 강의 하나 들으려 그러면 책값이 한 8만 원, 9만 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쵸? 교과서가 두께가 2만 원이니까 다들. 그러니까 과외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과외를 참 많이 했었는데 1년에 한 5명, 6명 이렇게 과외를 하면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싹 다 스카이를 갔었거든. 나는 그래서 내가 대중 강의를 시작하면 진짜 모두 다 연구대 이상은 거의 다 절반 이상 보내고 내가 진짜 재벌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대중 강의를 해보니까 그때보다 입시 실적이 잘 안 나와. 그 비율만큼.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과외할 때는 내가 딱 옆에서 대놓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자기 잘못인 걸 압니다. 그리고 내가 전달되는 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근데 내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여러분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어떤 점들을 지적하고 조언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듣는 입장에서 나는 아니겠지. 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알겠죠? 다 여러분 얘기야. 나는 아니겠지가 아니야. 난 아니겠지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좀 없앨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말로 이렇게 전달하고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게 조금 이게 한계가 있어. 특히나 우리 진도 밀리고 화요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면 상담 못하죠. 그래서 뭐 심교사 선생은 그냥 날짜 하루를 통으로 비워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다 고육지책입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이반 런칭할 때 상담 많이 하라고 엄청 강조하셨거든. 내 쌤도 요새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썸머스쿨 기간 되면은 뭐 여러분은 썸머스쿨을 따로 등록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쌤이 클리어 파일을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성적표 나눠주죠. 그럼 그거를 딱 그 파일에 꽂아서 보관해놔. 그리고 내가 성찰지를 나눠줄 겁니다. 내가 매번 강조하는 것들, 오답률이 30%가 안 넘어가는데 틀렸다. 또는 선택과 독서론을 틀렸다. 또는 어느 구간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또는 각 제자별 독해를 할 때 독해 태도 이런 점은 잘 못 살렸다. 스스로 좀 분석할 수 있게.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 내가 물론 상담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매주 모든 인원을 다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터치가 직접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기에도 여러분이 스스로 뭔가를 성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매주 시험을 칠 시기니까 지금부터는 성적표가 매주 나가겠죠. 그래서 7월 한 셋째 주, 넷째 주 정도부터는 그 성찰지 적어 오는 것도 과제로 포함하겠습니다. 됐죠? 그 정도. 그래서 이 정도가 공지사항. 그러니까 물병과 부채는 잘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알겠죠? 특히 또 이름이 새겨진 금연을 딱 가슴에 품고. 미안합니다. 쉬고 하겠습니다.